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실무법 구하수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도 왔죠. 오늘 이제 그게 133페이지 가테르 사건 제4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차례죠. 자, 가테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가테르 사건의 기본적인 의미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테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뭘 우리가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자, 행정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 자, 피송사건 절차법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총칙 부분이 있었죠. 피송사건 총칙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사 피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민사 피송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배운 게 뭡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상사 피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 가테르 사건. 자, 가테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출제가 됐고 출제 기간이 일단 떨어졌다. 그렇다면 가테르 사건의 이제 특징들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우리가 처음에 뭘 봤어요? 가날적인 문제를 봤죠. 이제 가날을 우리가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가날을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날 문제를 살펴보면 뭘 살펴봐야 돼? 여기에 대해서 신청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재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거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 불복은 어떻게 될 건가? 불복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이제 여섯 번째 비용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잘 해놓으셔야 되고 총칙 부분에 대해서 민사 피송과 상사 피송에 대해서는 항상 목차를 일단 가날과 신청인과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불복,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자꾸 목차를 암기해 두셔야 돼. 자, 지금은 우리가 1차 시험 전이니까 1차에 치중하시고 일단은 우리 2차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자꾸 숙지해 달라는 거, 목차와 용어의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테르 사건, 가날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133페이지 가테르의 의의가 뭐냐? 일종의 행정 질서벌이 일정이죠. 그래서 질서벌이 일정이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가테르의 부가 나와 있고 가테르 사건의 이제 가날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가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하게 되죠. 그게 근거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의 가테르 사건의 가날과 관련돼서 가테르 사건은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테르 재판의 처할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가날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단독 판사가 한다 이 소리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피송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원칙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단독 판사가 한다고 그랬죠. A적 측면은 뭡니까? A적 측면은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하는데 임시 특별히 들어갔을 때. 그러면 상사피송과 관련돼서 원칙은 지방법원 합의주죠. A적으로 지방법원 단독 판사.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영업소, 애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사피송은 A적인 측면에서 단독 판사가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날적인 문제에서는 이거는 일단 단독 판사가 가날한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고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 청해가라고 그랬어요. 청해가 가라는 걸 의미를 우리가 잡았죠. 자, 청해가라는 것은 청산, 해산, 가테르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우리가 직권으로 하죠. 그래서 청해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 줘야 돼. 그러면 가테르 재판의 개시에서 절차의 개시와 관련돼서는 가테르 사건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개시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딱 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청해가, 청한, 해산, 가테르는 대표적인 누가 한다? 바로 대표적인 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테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통지해 줘야죠. 재판의 형식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돈과 관련돼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방가로 3번에 134페이지 방가로 3번에 보니까 결정의 형식과 관련돼서 가테르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돈,
돈과 관련돼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신청 방법은 자, 그러면 신청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통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뭡니까? 심리비 배반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돈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 논점은 뭐가 되느냐? 대표적인 신청과 관련돼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오직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 이 측면에서 하나 잡아두고 심리 및 재판에서 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자, 이유를 붙인 결정. 이걸 한번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방법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적시항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적시항고에 대해서 134페이지. 그래서 가로 1번의 적시항고에 대해서 정해놨죠. 자, 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가태료 재판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로서 불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로 1번과 관련돼서 체크해 두시고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일주일 내에 이의를 마다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에 대해서 약식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때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이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태료 재판의 불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준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준재심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준재심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135페이지 가니까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가태료 재판 절차의 비용은 가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얘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거. 그건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꼭 확인해 둘 거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집행문과 관련됐습니다.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럼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꼭 확인해 둘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결정은 뭐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요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 주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135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죠. 가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는 가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정달은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자, 가태료 사건과 관련돼서 포인트는 이제 논점은 다 잡아냈어요. 일단은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심리 및 재판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해서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준재심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집행문은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태료 사건은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정사법을 우리가 배웠고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 총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가태료 사건.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는 이런 테마를 우리가 기억해두고 그러면 일단 행정사법에서 일단 뭐예요? 약순형으로서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리해 둘 거는 벌칙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라.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벌칙을 점검하라. 그래서 벌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서로 약술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죠.
자, 또 하나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일단 가태료 사건을 제한 나머지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에서 약수령 문제가 하나 아니면 논술형 문제도 하나보다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약술과 그 다음에 논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두셔야 돼. 그렇다면 우리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간할과 첫 번째 1간할, 2 신청인, 3번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5번째 불복, 6번째 비용 부담,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꼭 해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자, 대표적으로 제3편, 그래서 행정심판 사례 풀이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자, 행정심판 사례 풀이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기반이 돼야 돼?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구제가 돼야죠.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에서 특히 뭘 배우게 됩니까? 행정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에서 대표적으로 자, 구제 절차 방법으로서 구제 절차죠. 자, 구제 절차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배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이제 배우게 되고요. 행정심판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다는 거죠. 절차법이죠. 자,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소송법이 있죠. 행정소송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절차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전구제절차 방법으로서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거죠. 사전구제절차 방법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사후구제절차죠. 사후구제절차 방법으로서.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에서 특히 우리 행정사 실무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법에 대해서는 1차에 대해서 특히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과 관련된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와 관련돼서 이 행정절차도 특히 2차 과목에서 행정절차법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특히 여기에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걸 꼭 한번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법? 바로 행정법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30, 자, 행정심판 사례라고 제3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제1장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 이론을 배우게 되고요. 자, 제2장에서 그 기본 이론을 배웠다면 행정심판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차적인 측면이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총칙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총설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총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 이렇게 있죠. 행정심판의 종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행정심판의 종류. 자, 세 번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기간이죠. 그래서 행정심판 기간.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어떤 측면을 봐야 돼요? 이론으로 본다면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관계인입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이 우리가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뭐의 제기는 어떻게 할 건가? 자, 행정심판의 제기 5장입니다. 자, 행정심판의 제기.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는 대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판 청구의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의 제기.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요건 심리가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심리,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의 심리 이렇게 되겠죠. 자, 심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결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7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 이렇게 되겠죠. 재결. 자, 8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심판정부의 고지제도라는 게 나와요. 심판정부의 고지제도. 이 고지제도에서 특히 우리가 실익이 발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고지제도, 사전고지제도도 있죠. 잘못 고지됐다. 그러면 오고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자 오고지제도가 있죠. 그래서 심판정부의 고지제도. 여기 이제 특히 우리가 8장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위한 처리죠.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의 뭐예요? 행정심판의 뭐예요? 절차의 수행을 우리가 봐야죠. 행정심판의 전자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은 대표적으로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총설 부분과 두 번째 행정심판의 종류,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기간,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다섯 번째 행정심판의 즉 심판정부의 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의 재결. 자, 심판정부의 고지제도와 아홉 번째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의 전자신청.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심판의 종류. 요거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죠. 특히 요거는 약속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법의 요거 목적, 흐름을 한번 꼭 잡아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타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38페이지 행정쟁송의 의의가 나옵니다. 제1장 행정심판의 기본으로서 그러면 행정쟁송이 난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배워둬야 돼요. 그러면 행정쟁송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행정쟁송제도의 의의를 약술하라. 행정쟁송제도죠.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의 제도의 의의를 약술하라.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약술해줘야 돼요? 약술하라.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과 뭐예요? 행정소송이 돼 있죠.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무슨 제도라고 그러죠? 바로 행정쟁송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특징이 뭐고 행정소송이 뭐예요? 자, 특징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약속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특징과 행정소송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138페이지 바로 강의의 행정쟁소라는 게 나오죠. 강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의 정성에 따라서 일정한 판단기관이 그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협의의 쟁송제도란 강의 행정쟁송 중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의 심판을 뜻한다. 즉 뭐라고 써놨어요? 행정심판만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소송은 종래 대륙법계 국가의 특이한 제도였으나 영미법계에서는 국가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정성의 목적이 그 기능이겠죠. 그러면 이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행정작용으로 시정을 통해서 구제하는 목적이 있으며 이것은 바로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정성은 이법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거는 부수적 기능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법의 기본 이론으로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이론을 풀게 되면 일단 강의의 쟁송제도라는 개념과 협의의 쟁송제도라는 개념을 확인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이라는 것은 차이점과 공통점이겠죠. 그러면 공통점은 당사자가 쟁송 제기에서만 쟁송이 개시된다. 자, 당사자 직격은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징글징글 맞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대심주의입니다. 대심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적 관계에서 심리를 진행시키는 게 바로 대심주의라고 있죠. 그럼 대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 변경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집행 부정지 제도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특히 5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은 직권심리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7번째 불이익 변경 금지 제도, 그 다음에 불고 불리의 원칙, 물어본 거에 묻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게 대표적인 불고 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9번은 이제 사정 재결, 사정 파결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9번도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번은 개갈주의죠. 개갈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심판 청구로서. 그래서 개갈주의다. 그러면 개갈주의 옆에다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하나 적어놓고 자, 11번에 대해서는 실질적 중환적 쟁송이다.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통제의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특히 5번 집행부정지 제도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 특히 자 4번 9번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히 5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9번에 대해서는 약순 이제 좀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차이점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표적으로 행정쟁송제도죠. 행정심판은 형식적 의미는 행정이겠죠.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사법적 증명이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송이에요. 형식적이든 실질적 바로 뭐예요? 사법적 증명이다. 자, 심판기관은 심리 및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은 즉 법원이죠. 쟁송사항과 관련돼서는 이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자, 위법한 처분 등의 부작위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차이는 뭡니까? 쟁송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부당이 들어가요. 그러면 법원이니까 행정소송 위법한 처분과 부작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그래서 부당이라는 의미가 대표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구술, 선면, 심리 모두 가능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구술심리주의다. 자, 목적은 약식 쟁송에 따른 행정이 통제되고 현재 행정소송 정식재판이겠죠. 그래서 정식쟁송에 의한 행정구제고 자, 범위와 관련돼서는 적극적 변경 의무이행 심판이고 자, 소극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고 기타와 관련돼서는 임시처분제도 가구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전자정보 처리조를 간 통한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처분 제도를 부정하고 있고 소면을 통한 청구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9번과 관련돼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의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이거는 대표적인 행정심판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가이드를 꼭 기억해 둘 거는 일단은 뭡니까? 쟁송사항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 둬야 돼요. 행정심판은
이 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과 부작위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범위와 관련돼서 좀 잡아놔요. 적극적 변경, 소극적 변경.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의무 이행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됩니다. 자, 기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거는 임시처분제도 인정. 요거에 대해서 한번 꼭 점검을 요망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약설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답안을 구성해 줄 때 행정제도의 의의를 약설하라. 그러면 대표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 대표적인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행정쟁송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서울한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의의를 잡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이라 무엇이라 하며 행정소송은 무엇이라 하며 일단 의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뭘 잡아줘야죠? 자, 그러면 행정심판과 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이렇게 이제 행정소송의 비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공통점은 차이점 이렇게 잡고 두 번째는 이제 차이점보다는 일단 공통점을 먼저 체크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자,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약속해주고 하나 더 잡는다면 3번 여기에 대해서 결의를 잡아주면 행정쟁송제도의 약술 문제로서는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무엇이냐라는 의의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로서 결의를 잡아준다면 약술 문제로서 이렇게 약술해준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쟁송에 대해서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고 행정쟁송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제2절 행정심판 아까 총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자, 총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서 꼭 기억해 줄 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전치주의.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전치주의. 자, 그러면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가, 거치지 않아도 되는가, 이게 대표적인 논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필요적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있다.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 자, 필요적 전치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는 어디에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측면이겠죠. 자, 행정소송 전단죄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행정심판의 전치주의로서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영어는 필요적 전치주의는 애적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애적 측면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 전치주의가 있다. 자, 임의적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이죠. 그러면 행정소송이 있네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영어는 대표적으로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어는 생략이 가능하는 거냐 그래서 생략 가능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임의적 전치주의가 바로 대표적인 영어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 임의적 전치주의다라는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라. 그건 필요적 전치주의고 행정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이 생략하느냐 생략이 가능하면 그게 바로 임의적 전치주의. 영어는 원칙적 측면이고 영어는 애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두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39페이지 총설과 관련돼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자, 이 법 부당입니다.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의 그의 시정이나 무효 확인 등 또는 일정한 행위를 처분을 구하는 절차가 바로 대표적인 행정심판이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개념은 반드시 숙지해줘야 되겠죠. 행정청의 이 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의 그의 시정이나 무효 확인 또는 일정한 행위나 처분을 구하는 절차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사 개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40페이지 유사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원이라는 게 있고, 진정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있다. 행정청이 있다. 자, 행정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행정청에다 뭘 했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를 했겠죠. 청구를 했는데 행정청에 재결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다 행정청에다 하는 걸 요걸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대표적인 이게 이의신청이 되고요.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 그러면 이제 자,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다 제기를 했더니 거기에 처분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청에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게 대표적인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A는 행정청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어디 여기에다가 내야 하는 거죠. 자,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 다이렉터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뭔가 됩니까? 이게 행정심판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A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에 직접 하는 것. 이게 이의신청이고, A라는 사람은 뭐에 행정심판위에 제기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행정심판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유사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그럼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직권상급, 근처상급 행정청이 제기하는 행정쟁송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고요. 자, 청원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청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정정대됨에 비해서 청원은 국정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뭐예요? 청원제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진정은 뭡니까? 진정은 단순한 희망을 진술하는 사실행위며 형식 절차에 구애받음이 없이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취소, 철회는 직권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래서 진정, 이의신청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번에 청원이라는 개념과 진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유사 개념을 한번 확인해 두고 보통 우리가 여기 수강하신 분들은 뭡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개념, 이의신청,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청원제도,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해둘 거는 의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청원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는 뭡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무궁화가 되죠. 그러면 무궁화가 된다 그러면 무궁화. 근데 우리나라 것은 무궁화인데 이게 법상입니까? 사실상입니까? 법상입니까? 사실상이냐? 요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무궁화는 대표적으로 법상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으로서 우리가 무궁화가 국가가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상으로 무궁화를 우리 국가로 법률로 좀 규정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상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지만 만약에 신생 국가에서 국가를 무궁화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해놨던 무궁화는 꼼짝없이 뺏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청원 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인 청원 제도가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나무가 됩니다. 이 굴락이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도.
자, 이걸 가져가서 미국이 유전자를 가져와서 우리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유전자를 가져가서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나무, 군락이 지금 제주도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이 참 그래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게 벌써 우리가 유전자를 벌써 우리나라 저작권으로서 우리가 좀 인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는 참 바보 같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궁화도 마찬가지 꼼짝없이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우리 법률상으로 우리나라 국가로 제정해달라. 그게 바로 청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 청원 신청, 진정.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학교 가신 행정사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행정사의 역할로서 이런 것도 사회적 대두로서 한번 이슈로 제기해 두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사기능과 구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신청과 청원과 진정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행정심판의 필요성은 뭐냐? 대표적으로 사정굴제의 절차 방법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러면 행정청에서 안에서 하자.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뭡니까? 행정심판은 자율적 통제를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자율적 행정통제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업무는 전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화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사법제도를 좀 보완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기능은 역할은 뭡니까? 사법의 보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의 보완 이런 의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의 보완 이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심판법을 공부해 들어갈 때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 자율적 행정통제요, 사법의 보완. 자, 자율적 행정통제란 권력분립 원칙하에서 행정권이 사법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가호를 자기 반성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적 정치적 이유로 주로 대륙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의 필요성은 바로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법의 보완으로서 행정소송 경제를 확보하고 행정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행정 능률을 확보하는데 사법을 보완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첫 시간에는 행정정소가 뭐느냐? 행정정소의 의의를 약술하라.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대표적인 행정정송이고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유사 개념이 있는데 행정심판의 개념과 첫 번째 유사 개념, 이의신청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진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탕에 깔아달라는 겁니다. 3번의 행정심판의 필요성으로서는 자율적 행정통제와 사법의 보완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행정심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일단 행정심판법 사례풀이에서는 행정심판법의 기본적인 기초인원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지해 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 1차를 준비하는 분은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법 교수님한테 사정구제 절차 방법으로서 행정심판 제도라든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